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생물 종류와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로부터 그때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때 그 옛날에 과학이 없었다 이것은 말씀을 못합니다. 분명히 과학은 나름대로 과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처럼 정리정돈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얘기해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미생물은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버섯이라는 곰팡이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고, 또 나아가서는 치료할 수 있는 약용의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옛날 우리 인류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아마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각 여러 나라의 발효라는 그런 기법에 그런 기술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발효라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조 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기술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맥주가 들어오고 포도주가 들어왔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막걸리랄지 소주랄지 다양한 발효주를 가지고 있죠. 이렇듯이 이러한 미생물들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응용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의 종류와 응용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미생물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한번 짚어가 보면서 하나하나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세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어떤 발전사와 세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세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 왔는지 산업적으로, 물론 의학적으로나 농업적으로나 자연환경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시간에 맨 처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왔었던 이개설이 있고요. 식물계입니까, 동물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개설, 식물계입니까, 동물계입니까? 그리고 원생생물계, 이런 이제 이개설이 삼개설이 왔지만 가장 보편파당적으로 최근까지 많은 학자들에게 이제 서포팅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피테커가 제창한 오개설이 되겠죠. 파이브 킹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네라, 그러니까 세균이랄지 방성균, 남조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생생물계, 그래서 미세 조류랄지 단세포의 원생동물들, 그 다음에 이제 균류계, 곰팡이, 효모, 버섯 등의 이제 진균류하고 정균류들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물계, 동물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생물은 예로부터 우리들에게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품 그 자체로 버섯이라는 것을 식품 그 자체로 섭취를 하기도 하고 또 약용으로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뭐 발효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맥주랄지 포도주에서 미생물의 그 실체를 밝힌 것은 누구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파스테르라는 그런 과학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코크랄지 한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생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점점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그것이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과학자들은 주로 보다 좋은 술 이런 것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미생물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시작을 많이 해왔습니다. 최초의 미생물의 사이언스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 그러면 양조학에서 출발이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막걸리를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청주랄지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좋은 분주를 확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어서도 이제 맥주나 아니면은 그 포도주,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량 효모를 발굴을 하고 유량 효모를 갖다가 계속 보유하고 싶어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연구가 되죠. 그러니까 순수 배양법 여러 가지 어떤 그 미생물의 천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맥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특정 그 효모만 가지고 배양을 하고 발효를 시키는 그런 순수 배양법들이 확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 뭐 천이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들이 공부들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발효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찾아내기 시작을 해서 뭐 젖산 발효, 초산 발효, 뭐 구연산 제조 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현재 이것이 미생물 공업화로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플레밍이 어떻습니까? 인간하고 연결되는 미생물, 또 미생물이 생산해내는 항생물질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급진전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 이용에 있어서 하나의 큰 성과는 물론 이제 이 책이 뭐 일본 책을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아미노산과 정밀성 누클레오타이드의 생산을 미생물 발효로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획을 긋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오메가 3랄지 키토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배양을 해서 발효해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이죠. 그래서 그 큰 획을 지은 것들이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시도가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에 있어서 또 두 가지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항생물질 등의 미생물 전환,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정화죠. 환경을 갖다가 미생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즉 얘기해서 도시의 폐수랄지 공장 폐수, 광산 폐수, 즉 중금속이 농출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미생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토양을 정화시키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 3개 계에서 모네라계, 원생생물계, 균류계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1970년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전공학, 유전생화학, 이런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획기적인 미생물의 분야가 이제 넓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동식물들에서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를 미생물 내에 균체에다가 도입을 하죠. 여러분들 이콜라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그런 균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 능력을 배가 수십 배 발현을 한다. 즉 발현을 시켜가지고 미생물에서 대량 생산하게 하는 기술이 확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 효소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치환을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제조도 가능하는 현재 그런 미생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어떤 그 물질의 지구상의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미생물을 운용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휘테커에 되어 있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세균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휘테커는 여기에 있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진핵생물계의 이렇게가 이제 미생물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로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그 세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균 세포가 있고요. 이게 세균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페이지 28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여기에 이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주요 차이점 그렇습니다. 원핵세포는 세균세포가 대표를 하고요. 이제 진핵세포는 이제 동물이랄지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곰팡이가 이제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 이제 차이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표 28페이지에 표 2-1이 되겠습니다.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고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핵소체, 또 유사분열이 일어나고 원핵세포에서는 유사분열이 일어나지 않고요.
소포체가 있고 소포체가 없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편모라는 게 있습니다. 편모. 그래서 편모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진핵세포에서 편모가 있을 경우 대다수가 없죠. 그러나 편모가 있을 경우는 크기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고요. 이제 중앙에 한 2개 정도. 이게 이제 편모죠, 편모. 여기 동물세포에는 주로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균세포에는 편모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원핵세포에서는 크기는 전자현미경 레벨로 볼 수가 있고요. 한 개의 미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진균세포에서 편모가 있을 경우는 그렇다.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0마이크로 정도가 되고 원핵세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1에서 10마이크로메타 정도 되게 된다. 그래서 종류는 진핵세포는 고등생물, 그 다음에 미생물, 표모, 곰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3역으로 여기에서 그 워지라는 분이 1990년대에 세 개의 그 역을 만들었습니다. 역은 종속, 과목, 강문, 개에서 개보다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이 세 개로 나눠 대별을 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으로 세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는 rRNA에 기반한 개통수가 되겠습니다. 개통수가. 여기서 여기는 이제 그 개통 나무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세균의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고세균, 여기는 이제 진핵생물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핵세포를 가진 미생물을 원핵미생물이라고 하고, 진핵세포를 가진 미생물을 진핵미생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생물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본 단위를 만들어 보자. 기본 단위로 만들어 보고 이것을 계통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그룹핑을 해서 이것을 속이라고 한번 하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계통적으로 비슷한 속들을 또 묶어가지고 얘를 과라고 묶고 점차적으로 해서 이제 그 킹덤, 개든지 역이든지 이렇게 계통적으로 묶어서 분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분류학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분류는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용성, 화학적인 성상 이런 것들을 기초해가지고 그룹핑을 해 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DNA나 RNA의 염기서열 정보를 갖다가 집어 넣고요. 또 다양한 화학 분류학적 성상을 집어넣어서 분류 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확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용어가 3개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그 다음에 노멘클라우처, 그래서 노멘클라우처, 명명, 그 다음에 동정,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3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분류학에서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여러 가지 그 자연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룹핑을 해 나가면서 최소 단위로 순수하게 만들어 가고, 또 혹은 순수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유사한 것들과 같이 그룹핑을 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분류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죠. 명명. 인간한테도 종명이 있죠.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명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도 누구누구 하는 것처럼 생명체도 최소 단위의 종의 개념에 이름을 주는 거죠. 그것을 명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정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게 누구냐 찾아내는 것을 동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중심 키워드가 분류학에서는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분류의 단위입니다. 분류의 단위.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속담에 이제 그 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30페이지에 표 2-2를 봐주시면 분류 계급, 탁소노미 랭크, 그 다음에 효모의 경우를 대별을 해서 표시를 했고요. 지금 여기가 보여주는 것들은 강까지는 전미어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이제 디비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는 서브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같은 경우는 디비전인데 마이코타라고 하는 전미어를 붙이게 되는 거고요. 마이코타. 그 다음에 아무는 마이코티나, 강은 마이세테스, 아강은 마이세티비에. 그러나 조류와 식물은 또 다른 전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밑에 분류 단계인 목에서는 이 3개 식물이나 조류나 균류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과부터 과, 악과, 속이죠. 여기에 전미어가 다른 전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고 전미어를 보면서 이것은 강이다, 목이다, 뭐 과다라고 혹은 문이다, 강이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 균류처럼 여기를 따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모 같은 경우는 유마이코타, 아무는 아스코마이코티나, 강으로는 헤미아스코마이세테스, 엔도마이세탈레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과 이름은 사카로마이세티시, 그 다음에 속명은 사카로마이세스, 속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명은 세르비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학명은 바로 사카라마이세스 세르비시에라고 쓰이는 것이 얘들의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균을 순수분리한 균을 찾아내서 그게 이제 이 효모인데 그걸 딱 찾아보고서 명명을 하고 이게 바로 그 이름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을 분류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명은 보통 호모 사피엔스 같이 학명을 만드는데 속명, 중명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 이태리체로 합니다. 그러나 이태리체로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이제 밑줄을 쳐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종명은 소문자로만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명법은 린네가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속명과 종명을 나란히 써가지고 명명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학명이라고 하자. scientific name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명명자 이름도 쓰기로 하자. 그러나 주로 이제 명명자 이름은 학술적인 내용을 쓸 때만 주로 사용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속명과 종명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명과 종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리체로 쓰고 이제 명명자 이름은 정체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로 많이 생략을 하게 된다. 별의 학명은 오리자, 사티바, 린네. 이때 이제 오리자는 속명이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라틴어 명사고요. 그 다음에 사티바는 속명인데 종명이고 얘는 라틴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여러분들이 변산에서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어떤 생명체를 동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을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거쳤을 때 속명은 라틴어의 대명사를 빌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명은 라틴어의 형용사를 갖다가 종명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김철수 하게 되면 그 명명자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학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명명 규약이 오가니제이션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따로 하게 됩니다. 세균과 방성균은 국제 세균 명명 규약에 따라서 명명을 하고요. 또 균류와 조류, 식물 이런 것들은 국제 식물 명명 규약에 따라서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of Bacteria 세균 같은 경우는 국제 규약을 만들었는데 1966년에 이제 그 제정을 갖고 이게 이제 국제적인 약속이 되죠. 그래서 형은 이제 표준 균주하고 타입 이것을 갖다가 기술하게 되는 거죠. 분류 기준을 이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기준 균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메리칸 타입 컬처 컬렉션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균주은행이죠. 미국의 균주은행이 ATTC고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세균이 필요하다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균을 오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요. 또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분양이 되는 것이 있고 분양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의 균주은행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진청에도 있고요. 생명공학연구원에도 있고요. 또 이제 각 분야별 그 균주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균주 하게 되는데
그럼 균주는 못 보고 균주라고 하느냐? 이것을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세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세균의 개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균주가 됩니다. 종하고 스트레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종은 생명체의 최소 단위가, 기본 단위가, 생물의 최소 단위가 종이고요. 그들의 각각의 개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균주라고 하고 스트레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세균의 기본 단위, 하나의 순수 분류된 종 단위든 하나의 생명체가, 세균 단위가 세포 부진을 해서 하나의 콜로니를 형성을 하게 되죠. 페트리 디쉬에 기르다 보면 콜로니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순수 분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트레인, 하나의 개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표준 균주는 이렇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입이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아까 얘기했었던 동종, 분류에 대한 용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박테리아라고 불리죠. 그래서 박테리아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라틴어에서 A는 복수고, 이 A는 복수고 UM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균을 얘기할 때는 박테리움, 그 다음에 세균들 얘기를 해서 세균을 총칭한다 할지 세균을 하게 되면 박테리아라고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세포 소기관을 가지지 않는 대부분의 원액 생명체들이 이 세균 분류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까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고균하고 박테리아가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액 생명체 중에서 고균이 세균하고는 다른 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고균이 원액 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세균을 진정세균, 유박테리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유박테리아, 이게 진정세균이죠. 그전에는 이 세균이 모네라까지는 이제 원액 생명체가 되죠. 원액 생명체였었는데, 이제 워즈부터 세균, 고세균이 다르구나. 그래서 워즈 같은 경우는 90년대 세균하고 고세균이 전혀 다른 역이다. 킹덤보다, 개보다도 높은 분류 단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제 진정세균이라는 용어를 2004년도에 쓰기도 하게 된 겁니다. 세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페이지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균은 원액 미생물이고, 방성균 같은 경우는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에 있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조라고 부르고, 원래는 조류에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은 세균 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게 된다.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페이지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페이지 그림 2-3을 보게 되면
형태학적으로 보면 부근형, 간균형, 균사체형, 라센균형, 콤마균형, 스피로헤타균형, 내생꽂아형, 편모형, 캡슐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것들은 코코스형, 바실러스형, 스피로체타형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코코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둥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코스, 알균 혹은 간균이라고 불리우고요. 바실러스, 복수형은 바실리입니다. 그래서 US는 단수, 라틴어에서 단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복수는 I입니다. I. 영어에서 복수는 ES나 S를 붙이게 되는데 라틴어는 복수형이 틀립니다. 우리는 들이라는 전미어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고 라틴어에서는 이제 몇 개의 형태가 틀리는 게 되는데 아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박테리움, UM이 단수고 A가 복수였는데 또 다른 경우는 US가 단수고 I가 복수고. 그래서 바실러스 이것은 막대를 갖다가 이제 그 라틴어에서 바실리, 바실러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는 US, 바실러스고 복수는 바실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PL이라는 것은 복수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플로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막대균, 간균 이렇게 불립니다. 어떤 데에서는 막대균이라고 하고 어떤 책이나 논문에서는 간균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코코스나 알균이나 구균이나 같은 말이고 바실러스나 막대균이나 간균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스피로헤타는 이제 나선균이라고 하는데 이제 뱀에 꼬인 형태가 이제 나선균이죠. 스피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코스를 보게 되면 코코스에 이렇게 하면 그 세포가 얘들은 단세포로 이루어져, 세균은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이 이제 두 개가 붙어서 같이 트는 것, 아니면 이런 이제 사슬 모양으로 가는 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실리 같은 경우 또는 유도모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편모가 하나씩 있고요. 살모넬라 균이네요. 살모넬라 타이피, TP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개의 편모들이 있는 것을 보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균,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코코시 같은 거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포도산 규균이죠. 얘들이 군집해서 자라는 경우는 스타필로코코시 같은 경우 스트레프코코시는 이런 식이고요. 스피로헤테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학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니까 코코시형, 이 코코시형입니다. 코코시형, 알균, 구균, 이건 바실러스, 그러니까 이건 그 막대형, 아니면 간균, 막대균, 이것은 이제 스피랄,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뱀에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간균, 구균, 나선형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쌍으로 이루어지거나 단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저들이 포도산 구균처럼 클러스터 형식으로 뭉쳐 있는 것. 그 다음에 얘들도 구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는 하나짜리
페어나 싱글로 이것도 체인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간균 중에서 그 편모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페이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서 크지만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 우리의 그 장에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대장균은 0.6 곱하기 1.5 마이크로베타 정도고, 현미경으로 보면 곰팡이나 효모에 비해서 차이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효모하고 그 박테리아하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효모가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얘들은 운동성이 없지만 얘들은 편모를 가져서 운동성을 부여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편모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극편모, 주편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모에 있어서도 단모가 있냐, 속모가 있냐 등등이 여기에 이제 분류의 한 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얘들은 원래 분열합니다. 이분법으로 분열을 해서 세대, 개체수를 증식해 나가는데 몇몇의 세균에 있어서는 내생포자를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즉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열에 강한, 그래서 서바이벌이 가능한, 그래서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얘들이 내생포자를 갖다가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실리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등의 유포자 세균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람 양성, 그람 음성인데 이것은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에너지원을 얻는데 유기화합물을 탄소원으로 하는 세균을 유기영양세균 혹은 종속영양세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세균은 무기영양세균, 오토트롭 또는 독립영양세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광합성 무기영양세균, 광합성 유기영양세균, 화합성 무기영양세균, 화합성 유기영양세균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브리핑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에너지 획득에 따른 분류체계죠. 분류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기성이냐 호기성이냐, 생육을 할 때 산소가 필요한 세균,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세균, 또 산소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균, 이런 세균을 그룹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기성 세균, 현기성 세균, 또 통성 현기성 세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돼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도 아프고 그러시니까 좀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들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표 2-3이 나오게 되는데, 버기스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세균의 분류에 있어서는 버기스 매뉴얼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섹션이 33개 섹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 이 버기스 매뉴얼은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얘들을 이제 그 세포 형태나 생리적인 작용, 또 생화학적으로 어떤 성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원을 어떤 식으로 획득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그 세포를 구성하는 그런 구조, 이제 염색법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겠는데요. 그런 이제 그 화학적인 구조나 또 유전 정보, DNA나 RNA의 정보,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속 이상의 분류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분류를 해서 모아둔 것을 모아서 어떤 표준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버기스 매뉴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버기스 매뉴얼 오브 시스테마틱 박테리올로지라고 이게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기스 매뉴얼 오브 디터미네이티브 박테리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1923년에 처음에 발간을 했고요. 74년, 94년에 8판, 9판을 만들어 냈고요. 1984년에 이제 책 4권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류 체계를 대별을 하게 되는데, 세균을 33개 섹션으로 구별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1984년에 제1판이 발행이 되고 2001년에 제2판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기스 매뉴얼의 의미는 생물의 분류상 개통 발생 입장에선 분류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또 세균을 고등 생명체들과 같이 그 개통 발생 입장에서 분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리스트가 조합이 되어 있어서 임상 세균학 이런 것들에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균의 종은 DNA의 상동성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DNA 재생 실험을 할 때 동일 DNA 같은 경우는 100%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70에서 75% 이상이 이중세로 두게 되면 두 균주는 동일 종이라고 우리는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이제 DNA가 되지 않았을 때의 이제는 상당히 이제 생화학적, 형태학적인 것을 많이 봐왔고, 여기에서는 유전 정보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람 염색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책을 보게 되면 호기성균이냐 현기성균이라고 대별을 많이 하죠. 또 하나 대별하는 것이 그람 양성균이냐 그람 음성균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이건 뭐냐 그러면 그람 연색병이라고 했어요. 그람이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그람스 스테이니, 이분이
세균을 갖다가 염색을 해보니까 포지티브가 있고 네가티브가 있더라. 염색이 되는 것이 있고 염색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많은 세균을 해보니까 이 두 개로 나누더라. 그것을 갖다가 근암 음성균, 근암 양성균. 나중에 생화학적으로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 두 개의 균의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 틀리더라.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 틀리니까 염색 반응이 틀리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람 염색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람 염색법에 의해서 양성이든 음성이든 반응을 해서 브리핑을 드린 것을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이렇게 대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람은 염색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염색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약재들은 빨간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두 개로 나눠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들은 시약들은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이오다인, 사프라닌. 그래서 이 사프라닌 같은 것이 이제 그 분홍색 계통을 나타내고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지 아이오다인이 보라색 계통의 염색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얘들은 2단 염색을 합니다. 처음에 보라색 계통의 시약으로 염색 시약으로 염색을 하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오브 크리스탈 바이올렛 퍼플 형태로 이제 염색을 시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그 아이오다인을 넣어가지고 이제 고정화를 시키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알코올로 씻어냅니다. 알코올로 워시, 디컬러레이션, 색상을 없애고 다음에 사프라닌으로 2단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염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이 막대형과 구균의 형태가 있죠. 둥근거하고 막대형하고 구균에 있는데 보니까 알코올로 워시를 해보니까 구균은 보라색을 가지고 있고 막대형은 보라색이 다 없어진 것을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분홍색 계통의 사프라닌으로 염색을 해보니까 보라색으로 씻겨져 갔던 것들이 사프라닌으로는 염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단 염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은 세포벽이 두꺼워요. 펩티도 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 그람 음성 세균하고는 달라서 위층에 리포폴리사칼라이드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단 염색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책 31페이지에 끝에서 6째 줄, 5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드형, 코커스형, 비브리오균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이제 분홍색이랄지 이런 식으로 염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젖산균, 유산균이라고 하죠. 유산균은 그람 양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내세균과의 세균들은 그람 음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라고 대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균의 이제 분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한 세균들 여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그런데 광합성 세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퀘스천을 가지게 되겠죠. 세균이 광합성 작용을 한다? 예,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얘들이 그 동화색소는 없어서 광합성을 할 수는 없지만 박테리오 클로로피린이라는 성분을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이산화탄소와 수소화합물, 황화수소 같은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들죠. 당을 만들고 얘들이 그 영양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세균들을 우리는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세균은 영어를 보게 되면 포토신데틱, 그러니까 포토는 광이고요, 신데틱은 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 박테리아, 포토신데틱 박테리아라고 하게 되고, 얘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니? 박테리오 클로로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식물이나 시아노박테리아처럼 산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홍색 황세균 광합성 작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고 여기에 황화수소가 있게 되면 이때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받게 되면 여기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황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황이 나오고 6개의 물 분자가 나오는 게 홍색 황세균의 광합성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홍색 비황세균, 홍색 황세균, 녹색 황세균, 그리고 활주 녹색 황세균 등으로 구별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얘들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하수, 폐수 처리 시설, 호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그런 세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개체수로 봤을 때는 희귀하죠. 일반 세균에 비해서는. 그리고 연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탄소, 산소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탄소와 황화수소랄지 그런 이제 수소화합물을 재료로 해서 광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 균주가 이런 광합성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도모나스. 발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도모나스, 어떤 사람은 휴도모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PSU가 발음이 유휴의 어떤 중간 정도 발음입니다. 유도모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유도모나스라고도 발음하고 휴도모나스라고도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유도모나스도 응용 미생물학에 아주 중요한 한 꼭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도모나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그람 음성이죠. 그람 음성의 비발효성 세균으로 호기성의 극편모를 가지고 있다. 얘들이 이제 간균의 얘들이 여기에 이제 극편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세균은 우리는 유도모나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계통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하고, 산소모나스랄지 코마모나스 속으로 이제 구별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유도모나스 아르지노사는 농농균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식물 병용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유도모나스 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과 관련되어 있는 여타 세균들, 장내 세균과
여기서는 그 두 개의 뭡니까? 이 과는 분류체계의 과입니다. 분류체계의 과. 분류체계의 과. 분류체계의 과. 패밀리. 얘들은 이제 그 통성현기성은 그 전에 뭐 보고 통성현기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생육에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산소가 있을 경우에도 생육이 되기도 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호기 단계, 현기 단계를 같이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통성현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내세균은 장에 있는 장내세균이죠. 세균들은 이제 통성현기성의 그람 음성 간균입니다. 간균. 이게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요. 얘들은 이제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포유동물의 장에 생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내세균과니까 장에서만 사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자연에서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천이랄지 뭐 식물, 여기 자연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제 대장균이죠. 대장균. 그래서 이콜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이콜라는 유전학이랄지 분자생물학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그 균이 이 이콜라이입니다.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콜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티푸스를 발생하는 살모넬라균, 살모넬라 타이피 같은 장티푸스균, 그 다음에 시겔라, 이질균 등 이런 것들의 이제 동물의 병원균이 많고요. 또 자이모모나스같이 같은 알코올을 발휘하는 세균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내 세균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질 오염의 척도를 뭘로 많이 보게 되냐면 이제 그 대장균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대장균이죠. 대장균이고 얘들은 간균, 막대형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대장균은 이제 포유동물의 창작, 대장, 소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대장균 자체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씩 그 장내 독성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이콜라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식품의 리콜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그 뭡니까 휠 같은 거 여름에 먹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젖산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젖산균은 이제 그 유산균이라고도 분류합니다. 그래서 당지를 분해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당지를 분해해서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갖다가 통틀어서 젖산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우리 책의 저자는 어떻게 규정을 했냐 그러면 포도당으로부터 많은 양의 즉 당질의 50% 이상의 젖산을 생산하는 세균을 젖산균,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또는 유산균이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놨습니다. 즉 젖산을 생산하는 세균을 우리는
젖산균이라고 하게 된다.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라고 하고 유산균이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얘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얘들도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요. 사슬형으로 일자 사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들은 그람 음성 간균이다. 그래서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분해를 시키게 된다. 그리고 얘들은 혐기성이다. 젖산 발효를 하게 되면 이제 젖산에 의해서 병현균, 유해세균 생리를 저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유익한 세균들이 되겠죠. 그래서 김치, 양조식품 여기에 많이 사용되고 유제품, 요구르트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젖산균이다. 그래서 젖산 발효의 형식에 따라서 호모냐 헤테르냐, 그래서 호모 젖산균이냐 헤테로 젖산균이냐. 호모라는 것은 젖산만을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는 것이 생성물이 호모야 하나죠. 하나 동형. 이고 젖산 이외에도 에탄올이랄지 아세틱 애시드 등을 동시에 생성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헤테로 2형, 틀린 형의 젖산 발현균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치즈의 스타터, 간장 양주에 관여하는 페디코커스, 그 다음에 덱스트란을 생산하는 류코노스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젖산균 음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락토바실러스, 이런 것들이 주요한 대표적인 균들이 되겠다. 그리고 표 2-4를 보게 되면 젖산균의 분류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젖산균의 이제 간균, 구균의 형태들도 되어 있고 세포 배열의 상태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산균을 한번 봅시다. 초산은 아세틱 애시드죠. 그래서 초산을 생성하는 균. 그래서 초산입니다. 그래서 초산균은 에탄올을 산화해서 초산을 만든다. 그래서 이 세균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주편모를 가지고 있고 얘들은 이제 초산은 양조에 사용이 되기도 한다. 즉 얘들이 이제 당이나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아세트산을 생산하는 그런 음성균이 되겠고요. 또 글루콘산균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산화해서 글루코닉 애시드, 케토글루타닉 애시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초산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일부분의 세균들은 뭐 초산균이든 젖산균이든 뭐 광합성 세균이든 후에 중간고사 보고 그 후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응용 산업에 들 때 각각 강론으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남세균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도 있다. 남세균, 남조세균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유포자세균,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열성을 가지는 내생포자인가 엔도스포라고 하게 되는데, 내생포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균들도 있습니다. 그런 균들도 있는데, 그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그런 세균이고, 그람 양성세균이고, 편모에 의해서 운동성이 있고, 간균도 있고, 혹은 구균도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100도씨 이상으로 고온에서 최소한 10분 정도는 끓여야 된다 하는 것들이, 고온성 내생포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최소 10분 동안 100도씨에서 끓여야 소독 멸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실러스 속이 대표적인 유포자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산업적으로 효소를 생산하는 등의 이제 그 많은 유용 미생물들이 많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초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호알칼리성 바실러스, 이런 것들도 응용 미생물에 많이 쓰이고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를 보게 되면 질소고정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갖다가 고정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콩과식물들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콩과식물들하고 공생관계에 있는 그런 박테리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질소 고정을 하는 이제 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룹핑을 해서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균, 마이코플라스마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그 식물에 이제 병을 일으키고, 동물도 이제 그 여성의 생식기관에 병을 일으키는 뭐 그런 마이코플라스마, 요즘은 이제 마이코플라스마라고 파이토플라스마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세균의 그룹들도 있게 되고요. 또 다양한 이제 기타 세균 그룹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아까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나와서 이제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시아노박테리는 이제 남세균, 남조세균이라고 하고 하나의 또 다른 그룹입니다. 옛날에는 조류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어떤 실 모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데, 하천에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조류로 취급을 해왔지만, 얘들이 세포학적으로 봤었을 때 원핵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원핵 세포를 가지는 미생물이다. 그래서 세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남조라고 있긴 하지만, 블루 그린 알기에 남조류라고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고, 세균 쪽에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호흡은 주로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합성과 호흡을 동시에 행하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질소 고정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논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논에서 중요한 농업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방성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성균은 액티노마이세테스, 한때 얘들을 균사체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곰팡이 쪽에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얘들은 원핵 생명체로,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핵 세포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곰팡이에 가깝다 할지라도 얘는 분류학적으로 세균의 방성균 목으로 집어넣게 된다. 그래서 방성균 목 액티노마일 세탈레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액 미생물 중에서 세균 중에서 곰팡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생명체가 아마 방성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얘들은 준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사의 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37페이지 그림 2-5를 보게 되면 두 개의 형태의 영양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